다 죽어가는 년이 큰 집이 왜 필요해? 우리 딸 들어가 살면 딱이네. 엄마, 그래도 아파트 명의가 집사람인데. 명의가 뭐 대수야.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나 하겠어. 비밀번호나 빨리 받아와. 그날 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한 달 뒤 길바닥에 짐을 깔고 앉아 오열하게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5, 이름은 한세영입니다. 중견 광고 기획사에서 팀장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죠. 일에서는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어설픈 기획안을 들이밀면 그 자리에서 빨간 줄을 그어 돌려보내는 사람이 저였어요. 정없다는 말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일이라도 똑 부러져야 살아남는다는 걸 일찍 배웠으니까요. 저는 7살에 어머니를 잃고 15세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는 동안 한 가지를 다짐했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이름이 적힌 문 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겠다. 20살부터 학자금을 벌어가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얻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지붕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정우진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어느 봄날 거래처 미팅 자리였어요. 중소가전업체 마케팅 담당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정우진은 자료를 펼치는 손길이 유난히 가지런했습니다. 한 팀장님, 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억지를 부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싹 다 다시 고쳐오겠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업계에서 거래처 담당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억지라기보다는요,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알다시피 저희 쪽도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저기 회의 끝나고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진짜 너무 죄송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는 한참 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 외에는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우진은 다정했습니다. 야근 끝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왔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들고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정우진 옆에 있으면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 박말순을 처음 봤습니다. 박말순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목에 시계부터 훑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우진이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하네. 며느리 될 사람 손목에 번쩍거리는 저 시계 좀 봐. 저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돈 좀 모아놨나 보네. 박말순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 정수진이 픽 웃었습니다. 엄마, 딱 봐도 싼 티는 안 나네. 저거 최소 100만 원은 훌쩍 넘겠어. 올케 돈 잘 버나 봐? 우리 오빠 시집 잘 가네. 아주. 정수진이 턱을 괴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살짝 벌렸다 다물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의 시계값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정우진은 어머니의 팔을 슬며시 잡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짐을 푼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새아가, 너희 집 비밀번호 몇 번이냐?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김치통 좀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 빨리 불러봐라. 박말순이 대뜸 묻더군요. 어머니, 김치는 제가 주말에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요. 그리고 낮에 저희 둘 다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좀 그래요. 오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반찬 좀 갖다 놓겠다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 너 지금 나 도둑 취급하냐? 무슨 며느리가 이리도 유난을 떨어, 유난을. 박말순이 혀를 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우진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여보, 세영아. 그냥 엄마한테 비밀번호 좀 알려드리면 덧나? 엄마가 무겁게 반찬 해오신다는데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야 해? 엄마 섭섭하시게 진짜 왜 그래? 정우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똑바로 들어. 이 집은 내 피 같은 돈으로 얻은 내 집이야. 어머니 오시는 거 막은 적 없어. 하지만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시게 비밀번호까지 넘겨주는 건 절대 안 돼. 저는 정우진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박말순의 손은 시도 때도 없이 제 통장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정수진이 카드값을 막지 못했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 하더니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말순이 허리가 아프다며 한방병원에 다니는 비용을 정우진이 슬그머니 제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죠. 저는 매번 정우진과 다퉜고 정우진은 매번 이번 한 번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 100번이 되어 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분명히 초록불이었는데 옆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없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고 눈꺼풀은 풀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여기서 질짜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렇게 뻗어서 식물인간처럼 다 죽어가는 년한테 저 넓고 비싼 아파트가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박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밖에서 간호사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저 집 다 세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 정우진이 우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명의가 세영이 이름이면 뭐 어때서. 저렇게 누워있는 기집애가 다시 일어나기나 하겠어? 운 좋아 눈 떠도 평생 휠체어 신세인데. 그 큰 집이 왜 필요해? 당장 그 집 비밀번호 알아내서 수진이 먼저 이사시켜. 내 여동생 좁은 고시원 방에서 썩는 꼴 보고 싶어? 박말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그쳤습니다. 아, 엄마 진짜. 그래도 아내가 다쳐서 누워있는데 짐부터 빼라는 게 말이 돼? 나중에 세영이 깨어나면 어쩌려고. 깨어나면 어쩔 건데? 다치면 돈 못 버는 쓸모없는 짐짝이지.
너 저 기집애 밑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제 우리도 좀 살자고. 내 여동생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당장 비밀번호나 알아와. 박말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끓어오르는데 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뭔가 차가운 게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눈물인 줄도 그땐 몰랐습니다. 다시 의식이 또렷해진 건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손가락 끝부터 천천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다녀간 자리, 정우진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여보.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정우진이 화들짝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영아, 너 눈 뜬 거야? 세상에 여보, 내 말 들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여기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정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부르지 마, 잠깐만 이리 와봐. 우리 집 내 집은 집에 무슨 일 없어? 저는 정우진의 손목을 약하게 붙들었습니다. 정우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이 무슨 일이 있어. 아주 멀쩡하게 잘 있지. 여보, 당신 지금 방금 깨어났어. 집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몸 생각만 해. 알겠지? 정우진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은 병원에 좀 다녀가셨어?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가끔 오셔서 밖에서 보고 가셨지. 누나는 알잖아. 요즘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러 다닌다고 바빠서 못 왔어. 정우진이 손등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답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정수진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언제였을까요? 저는 속으로 헤아려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진아, 내 핸드폰 좀 찾아줘.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회사에 전화부터 해봐야 해. 저는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핸드폰? 당신 차에 치일 때 핸드폰이 바닥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어. 화면이 다 깨져서 버렸어. 걱정 마. 내가 최신형으로 하나 새로 사놨으니까. 근데 지금 당신 그럴 힘 없잖아. 회사 생각은 버리고 그냥 누워서 좀 쉬어, 제발. 정우진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서 이미 알았어요. 이 병실바, 제가 누워있는 동안 무언가 단단히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거요. 정우진이 의사를 부르러 나간 사이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링거줄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줄 하나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 박말수는 제 집 비밀번호를 내놓으라 했고 정수진은 제 자리를 차지할 궁리를 했고 정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깨문 자리에서 비릿한 맛이 번지는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지더군요. 지금 당장은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숟가락도 혼자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제가 모은 돈 한 푼, 제가 닦아놓은 마룻바닥 한 뼘도 저들에게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2 빼앗긴 둥지와 배신감. 일주일이 더 지나자 저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허리 아래쪽은 아직 제 몸 같지 않았지만 손은 자유로웠어요. 정우진이 새로 사다 준 휴대전화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누른 건 회사 동기 윤지혜의 번호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세영아, 정신 들었어.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우리 집에 한번 가줄 수 있어. 그냥 초인종만 눌러봐줘.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집에, 거기 무슨 일 있어? 잘 모르겠어. 그냥 확인만 해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지혜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윤지혜의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세영아, 너 진짜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시어머니가 문 열어줬어. 안에서 신우이가 자고 있더라고. 윤지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돼 있어?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거실에 옷이랑 가방이 다 펼쳐져 있는데 너 옷이 맞나 싶더라. 사진 찍어서 보낼게. 윤지혜가 영상을 끊고 곧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첫 월급으로 산 명품백이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옷장에 정성껏 걸어둔 정장들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엔 박말순의 김치통이, 안방 침대엔 정수진의 화장품이 가득 널려 있었죠. 그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3년 전 정우진의 손을 잡고 그 현관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신발장에 새 신발 2켤레를 나란히 놓으면서 이 안에서는 2번 다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 신발장 자리에 지금은 정수진의 운동화가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이불 속으로 슬쩍 밀어 넣었어요. 세영아, 죽 좀 먹자. 입맛 없어도 한 숟갈만. 정우진이 다정한 척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저는 정우진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응, 왜? 누나,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우진의 손에서 죽그릇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정우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죽그릇을 협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어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정우진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가 했든 그게 중요해. 사실이냐고 묻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한 제 목소리가 정우진을 더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세영아, 들어봐. 누나가 잠깐 들어가 있는 거야. 당신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비워두는 것도 좀 그렇고 누나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관리해 주기로 한 거야. 정우진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관리. 내 옷장 옷 다 끌어내고 내 가방 거실에 굴리고 다니는 게 관리야. 저는 사진을 정우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누나가 정리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우진아. 저는 정우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가방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어. 어제 친구가 봤대. 내가 직접 확인했어. 휴대전화 화면을 정우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수진이 쓰던 닉네임으로 올라온 거래 글에는 제 가방, 제 코트, 제 구두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정우진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지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우진아, 똑바로 말해. 어머니는 우리 집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냈어? 저는 정우진의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우진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내가 알려줬구나. 저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정우진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신이 들었다더니 사람을 들들 볶고 있네. 박말순이 비닐봉지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갔어요. 어머니, 저는 휠체어 위에서 박말순을 올려다 봤습니다. 집에 누나가 들어가 살아도 된다고 제가 언제 허락했어요.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집이 무슨 내 거야. 우진이 거기도 하지. 시누이 잠깐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분통 터질 일이야. 박말순이 비닐봉지를 협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제 명의예요, 어머니. 제 돈으로 얻은 집이고요. 저는 한자 한자 끊어 말했습니다. 호호, 죽을지도 모르는 애가 욕심은 끝까지네. 다 죽어가는 마당에 집 명의가 뭐가 중요해. 살아남는 게 먼저지 안 그래. 박말순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며칠 전 의식 너머로 들었던 그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좀 심하시잖아요. 정우진이 박말순의 팔을 살짝 끌었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틀린 말했어. 우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박말순이 정우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우진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시선을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정우진의 침묵은 박말순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말순이 한바탕 쏟아붓고 떠난 뒤 병실엔 저와 정우진만 남았습니다. 정우진은 죽그릇을 다시 들고 와 제 앞에 내밀었어요. 세영아, 일단 식사부터 하자. 어머니 말은 그냥 흘려들어. 정우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숟가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누나한테 전화해. 왜? 내일 안에 집 비워달라고 말해. 내 옷장에서 손 떼고 팔아치운 물건들 값도 돌려놓으라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영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누나가 갈 데가 어딨어. 정우진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갈 데가 어딨냐고. 저는 정우진의 말을 되씹었습니다. 지혜야, 갈 데 없으면 누가 그런 짓을 해. 갈 데 없는 사람이 남의 집 들어와서 남의 옷을 팔아. 세영아, 누나는 가족이야. 어머니도 가족이고. 당신 진짜 그렇게 모질게 굴 거야. 정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질게. 저는 한 번 더 정우진의 말을 곱씹었어요. 모질다는 단어가 그토록 우습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제 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돌려달라는 게 모진 일인가요? 우진아, 오늘은 그만 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영아, 가달라고. 저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정우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정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죽그릇을 도로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첩 안에는 윤지혜가 보내준 사진 10몇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따로 폴더에 옮겨 담았습니다. 당근마켓 거래 글도 캡처해서 같은 폴더에 넣었어요. 정수진의 닉네임, 거래 위치, 판매 가격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요. 손이 떨려서 자꾸 화면을 잘못 눌렀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이는데 어깨가 들썩여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정우진과 나눈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이 결혼식장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박말순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더군요. 울다 지친 자리에 다른 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단단한 것이었어요.
저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말순을 어머니라 불렀고 정수진을 형님이라 불렀고 정우진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 호칭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틀렸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건 호칭이 아니라 제 이름 석자로 된 등기 한 장, 통장 한 권, 그리고 제가 직접 모은 증거들 뿐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아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푼도 한 뼘도 돌려주지 않는다. 세 번째 줄을 적으려는데 병실 문 너머로 누군가 휠체어 바퀴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 소리는 제 병실 앞을 지나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잠그고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벼랑 끝에서 만난 진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재활 치료를 시작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저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재활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 창가에는 햇볕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볕 한 자락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마비된 채였어요.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세영님 맞으십니까? 한세영님 사고건으로 찾아온 보험사 직원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여기서 만나뵐 줄은 몰랐네요. 남편분 통해서 연락드리려 했는데 마침 산책 중이시라고 해서요.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휠체어 위에서 자세를 고쳤습니다. 네, 그게 합의금 산정 관련해서 남편분이 며칠 전에 직접 사무실로 오셨거든요.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절차상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해서 오늘 직접 찾아뵙는 겁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어요. 첫 장에 적힌 금액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이 금액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요. 남편이. 저는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고요. 남편분께서 빨리 진행해달라 하셔서 저희도 서둘렀습니다. 후유증 관련해서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고 하셨고요. 남자가 사무적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후유증을 끝낸다고요. 저는 입안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네, 보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남편분이 한세영 님이 깨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쪽에서도 일찍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요. 입금 계좌도 남편분 명의로 지정해 두셨고 남자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제 표정을 본 모양이었어요. 입금 계좌가 남편 앞으로 돼 있다고요. 저는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아, 네, 보통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신? 저는 들은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저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누군가 호출벨을 누르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귓속에선 다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는 년이 큰 집이 왜 필요해? 박말순의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한세영님 죄송한데 저희는 부부분들끼리 미리 조율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일단 서명은 보류하시고 댁에서 다시 상의해 보시고. 남자가 서류를 거두려 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한부 복사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저는 휠체어를 비상계단 쪽으로 굴렸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비상구 앞에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우진이었습니다. 박말순도 정수진도 아니고 정우진이었어요. 저를 식물인간 취급하며 합의금까지 가로채려 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지난 5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앞으로 마중 나오던 봄밤도 아플 때 1시간을 달려와 약을 내밀던 그 손도 결혼식장에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 떨림도 전부 거짓이었구나. 저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무릎 위에 종이 손수건 한 장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남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즈음으로 보였고 환자복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못 본 척하기가 좀 그래서 휴지만 드리고 가려고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데 아까 직원이랑 얘기하시는 거 본의 아니게 좀 들었습니다. 같은 비상구로 나오던 길이라서요. 남자가 목발을 짚은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합의금 계좌가 남편분 앞으로 돼 있다는 부분이요. 죄송합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닙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그 합의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게 맞으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그냥 두실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남자를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같은 병동 입원 중인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이혼이랑 가사 사건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고요. 저도 며칠 전에 사고로 들어왔습니다. 박재영이 명함을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 위에 변호사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정황만으로도 남편분 행동은 그냥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기에 횡령 미수까지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본인 명의 합의금을 가지고요. 박재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기, 횡령. 저는 두 단어를 입속에서 굴려봤어요. 어쩐지 그 단어들이 정우진이라는 이름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박재영은 제 휠체어 옆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복도엔 저희 둘뿐이었어요. 한세영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게는 안 할게요. 박재영이 목발을 옆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저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먼저 지금 마음이 무너지셨을 텐데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정합니다. 화가 나서 당장 들이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다 덮어두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박재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네. 두 번째로 아직 남편분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절대 아무것도 들키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신 거, 알아내신 거 다 모르는 척 하세요. 합의서 봤다는 것도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신다는 것도요. 박재영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척이요.
네. 지금부터 한세영 님이 하셔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약하게 누워 계세요. 잘 못 일어나는 척, 기억도 흐릿한 척. 둘째, 그동안 저랑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 본인 명의로 된 권리, 한 줌도 빠짐없이 본인 손으로 가져오시게요. 박재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박재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게 이상했지만 이상해야 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왜 도와주시려고 해요? 저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의뢰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늦게 오세요. 이미 다 빼앗기고 빈손이 된 다음에요. 한세영님은 아직 안 늦으셨거든요. 그래서요. 박재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거짓이 묻어있지 않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일을 오래 한 사람만이 가지는 군더더기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임료는요? 그건 천천히 얘기합시다. 지금 그 걱정부터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우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은 같은 병동 환자한테 차 한 잔 얻어 마시는 셈 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재영이 명함을 한 번 더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를 숙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흘리던 것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한세영님, 박재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을 절대 약한 사람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몸은 누워 계셔도 마음은 일어나 계셔야 합니다. 박재영의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꼭 말아쥐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상구 앞에 주저앉아 5년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었어요. 도둑 맞은 건 되찾을 수 있는 법이죠.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재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정리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집 얘기, 시댁 얘기, 그리고 남편 얘기까지요.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네, 저는 어디 못 갑니다. 이 다리로는요. 박재영이 가볍게 자기 깁스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저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복도를 굴러가는 동안 손바닥에 명함의 모서리가 단단하게 잡혔어요. 그 모서리만큼이나 단단한 것이 저 안쪽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챕터 4반격의 서막.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 병실에 들어오면 일부러 눈꺼풀을 무겁게 깜빡였고 박말순이 손을 내밀면 손끝만 살짝 잡았다가 힘없이 떨어뜨렸어요. 숟가락도 2번에 1번은 떨어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는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회복이 더딘 척하고 싶다고요. 사정을 들은 담당인은 길게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세영아, 좀 어때? 머리는 안 어지러워. 정우진이 사과를 깎으며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자꾸 깜빡깜빡해. 저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무리하지 마. 정우진이 사과 조각을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입을 살짝 벌렸다가 도로 다물었어요. 우진아. 응. 내가 좀 오래 누워 있어야 할까? 저는 정우진의 눈치를 살피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정우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런 거 아니야. 일단 푹 쉬어. 정우진이 사과 그릇을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폼이 어색했어요. 저는 베개 위로 머리를 떨궜습니다. 정우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를 들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켜고 박재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쯤 휴게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답은 1분 만에 왔어요. 가능합니다. 자료 정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오후 2시 병동 끝 휴게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재영은 창가 자리에 미리 와 있었어요. 목발을 옆에 기대놓고 휴대전화에 적어둔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자리 옮겨드릴까요? 박재영이 의자를 빼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두세요. 저는 휠체어를 끌어 박재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전에 통화한 거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첫째는 집, 둘째는 돈, 셋째는 이혼이에요. 박재영이 메모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집부터 들어요. 저는 박재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세영님 명의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약 한 달 뒤죠. 이건 한세영님께 굉장히 유리해요.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계약 연장 없이 전세금을 빼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입금 계좌는 무조건 한세영님 본인 계좌, 본인 통장으로요. 집주인한테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고요. 박재영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싶다고요. 자세한 건 안 물어보실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자가 직접 정리해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재영이 펜으로 메모한 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돈은요. 남편분 명의로 돼 있는 카드 중에 한세영 님이 가족카드로 발급해 준 게 있죠. 그건 카드사에 연락해서 분실 신고로 막을 수 있어요. 합의금은 일단 보험사 쪽에 정식으로 이해 신청을 넣어둡시다.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라고요. 입금 계좌도 한세영님 명의로 다시 바꾸시고요. 박재영이 다음 줄을 짚었습니다. 이혼은요. 저는 마지막 단어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혼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다만 증거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그 발언 녹음하신 거 있죠? 그거 백업해 두시고요. 신우이가 한세영님 물건 팔아치운 거래 내역 캡처, 합의금 관련 서류 사본, 그리고 남편분이 직접 보험사에 다녀온 정황.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박재영이 메모를 닫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네. 제가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못하실 것 같으면 제가 안 권합니다. 한세영 님이라서 권하는 거예요. 어제 처음 뵀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우는 와중에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요. 박재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떨궜어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다 끝난 뒤에 하세요. 지금은 일할 때예요. 박재영이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어요. 병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 김선자는 환갑이 넘은 정 많은 분이었어요. 세영 씨, 아이고 정신이 들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김선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통화 길게는 못해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데?
말해봐. 다음 달이 전세 계약 만료잖아요. 저 연장 안 하고 빼려고요. 전세금은 사장님이 꼭 제 통장으로만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명의로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는 한 번에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구나. 김선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사장님이 굳이 모르셔도 되는 일이에요. 그냥 제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연락해도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부탁을 거듭했습니다. 세영 씨,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렇게 할게. 김선자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한 발을 뗀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한 첫발이었어요. 저녁 무렵 정수진이 보낸 거래 글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새로 올라온 글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 결혼식 때 들었던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단 하나의 유품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한참 쳐다보다가 화면을 캡처해 박재영에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곧 답이 왔습니다. 가장 좋은 증거예요. 본인이 받은 유품 매각은 정황상 횡령에 가깝게 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노트를 펴고 박재영이 알려준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1. 집주인 연락 완료. 2. 카드사에 가족카드 분실 신고. 3. 보험사에 정식 이해 신청. 4. 이사업체 비밀리에 알아보기. 5. 퇴원 일자 가족에게 늦춰서 알리기. 손글씨가 비뚤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적었어요. 한 줄을 더할 때마다 머릿속이 정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 9시쯤 정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2번 벨이 울리고 받았어요. 세영아, 잘 자려고. 오늘 좀 어땠어? 정우진의 목소리에 어색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몸이 좀 가라앉아. 잘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더 봐야 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일부러 흐릿하게 말했어요. 한 달이나. 정우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밝아졌습니다. 왜? 아니, 그게 아니라 푹 쉬어야 한다는 뜻이지.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집 걱정은 하지 말래. 누나가 잘 챙기고 있다고. 정우진이 서둘러 둘러댔어요. 고마워. 어머니랑 형님한테도 잘 좀 말씀드려줘. 나는 한참 더 누워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답했습니다. 응, 그래. 푹 자. 정우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이 어두워지자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정우진과 박말순, 정수진은 제 집에서 마음껏 발 뻗고 잘 거예요. 그 발끝에 어떤 덫이 놓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저는 노트를 덮고 베개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응급차의 사이렌이 길게 울리다 멀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푹 자둬야 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잠을 줄여야 할 날들이 줄지어 있었으니까요. 챕터 5 회수된 나의 삶. 3주가 지났습니다. 재활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우진은 그동안 2번 더 보험사에 다녀왔고 박말수는 한 번 병실에 들러 제 안색을 살피고 갔습니다. 정수진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박재영과 저는 거의 매일 휴게실에서 만나 일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카드는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넣어 막아두었고 보험사 합의 건은 정식으로 이해 신청을 넣어 잠시 보류 상태가 됐어요.
이사업체는 박재영이 아는 사람을 통해 비밀리에 섭외해 두었습니다. 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컨테이너 보관소까지 예약을 마친 날이었어요. 한세영님, 퇴원 날짜는 정하셨어요. 박재영이 휴게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뽑아 제 손에 쥐어주며 물었습니다. 모레 오전이요. 의사 선생님께는 오늘 말씀드렸어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남편분께는요. 다음 주 금요일로 알려뒀어요. 우진이는 그날 회사 외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고요.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어요. 좋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움직이세요. 은행, 부동산, 이사업체 순서로 동선을 짜뒀습니다. 박재영이 휴대전화로 메모를 보여줬어요. 변호사님, 네. 퇴원하고 나면 한동안 못 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제 깁스도 다음 주면 풀려요. 풀리면 사무실로 한번 오시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용건 들어갑시다. 박재영이 가볍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에 잠시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진의 다정함과는 결이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김선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모레 오전 10시에 은행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전세금 처리할게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부동산도 같이 부를게. 김선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 머리맡 노트를 펼쳤어요. 한 줄 한 줄 적어둔 일들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줄 회수. 저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퇴원 당일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입원 가운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박재영이 보내준 휠체어용 외출복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짐을 꾸리고 6시 반에 병실 밖으로 휠체어를 굴렸어요. 택시를 부르자 박재영이 1층 로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아직 보조 깁스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동행 못합니다. 대신 같이 일하는 사무장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저기 계세요. 박재영이 로비 한쪽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말요. 저는 박재영을 올려다봤어요. 한세영님, 오늘 하루만 견디시면 됩니다. 끝나면 전화 주세요. 박재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는 김선자와 부동산 사장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서류는 미리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선자가 내미는 서류 한 장 한 장에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40분이 채 걸리지 않아 5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지난 10년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 씨, 잘 됐다. 김선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김선자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곧장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사업체 사람들이 이미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무장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1톤 트럭 2대가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사업체 직원이 사무장님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여자 한 분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수진 씨겠네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사무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새로 받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어록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 위에 정수진이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수진을 불렀어요. 정수진이 개슴츠레 눈을 뜨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영아, 너 언제 왔어? 우진이는? 정수진이 머리를 매만지며 말을 더듬었어요. 형님,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짐 빼셔야 해요. 이 집 오늘 비워요. 저는 한자 한자 끊어 말했습니다. 뭐? 너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정수진이 휴대전화를 더듬어 찾았어요. 전화하세요. 어차피 통보해요. 저는 사무장님께 눈짓했습니다. 사무장님이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손짓하자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와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수진의 가방, 옷까지 화장품이 척척 박스에 담겼습니다. 야야, 너 미쳤어. 우진이가 알면. 정수진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형님,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정수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제 진주 목걸이 어디 있어요? 정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천천히 찾아오세요. 형님 짐은 1층 입구 옆에 내려놓을 거예요. 저는 사무장님을 돌아봤어요. 사무장님이 정수진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현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수진의 짐은 1층 화단 옆에 차곡차곡 쌓였고 박말순의 김치통과 살림은 따로 박스에 담겨 그 옆에 놓였어요. 제 물건들은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보관소로 떠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현장에서 곧바로 새 도어록을 달았어요. 번호는 저만 알 수 있도록 사장님이 직접 입력했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저는 휠체어를 멈췄어요. 3년 전 신혼살림으로 들였던 소파 자국이 마룻바닥에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 위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햇볕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볕 한가운데에 휠체어를 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어린 시절 친척집 마룻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마룻바닥 끄트머리에 앉아 잠들곤 했었죠. 그때 저는 다짐했었어요. 언젠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잘 수 있는 내 방을 갖겠다고요. 그 방을 저는 잠시 잃었다가 오늘 되찾은 거였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감쌌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자리를 내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사무장님이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다가 다가왔어요. 한세영님, 이제 임시 거처로 모실게요. 사무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가요. 저는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굴렸어요. 현관문을 잠그기 전 저는 한 번 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누구의 짐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이 오늘은 유난히 환해 보였어요. 오피스텔 형태의 레지던스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7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무음으로 해두었던 화면을 켜자 부재중 통화가 27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진 15통, 박말순 8통, 모르는 번호 4통, 문자 메시지는 더 많았어요. 세영아, 집에 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누나가 길에 짐 다 깔려 있다는데 무슨 일이야? 세영아, 전화 좀 받아. 세영아.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말순의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이 못된 거사 어디 있냐? 어디서 그딴 짓을 배웠어? 당장 전화 안 해. 저는 무덤덤하게 화면을 잠갔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정우진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기고 박말순과 정수진의 번호도 차례로 옮겼습니다.
박재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끝났어요. 짐도 마음도요. 답이 곧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협탁에 내려놓고 창가로 휠체어를 굴렸어요. 오피스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 사이로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닿는 유리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늘은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챕터 6도끼 품은 반격. 레지던스에서 보낸 닷새는 짧지만 평온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고 점심엔 1층 카페에서 죽 한 그릇을 시켜 천천히 비웠어요. 박재영은 깁스를 풀고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사무장님 차편으로 사무실에 들러 이혼 소장 초안을 함께 다듬었어요. 엿새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한세영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저는 만날 사람이 없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 잠시만요. 손님이 좀. 수화기 너머에서 박말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어요. 내 며느리 어디 있어? 한세영,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안 내려와. 박말순이 카운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든 손이 잠시 떨리는 걸 느꼈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직원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업무방해랑 주거 침입 시도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끌고 창가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 1층 입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말순과 정수진이 캐리어 2개를 끌고 로비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10분쯤 지나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박말순을 진정시키고 정수진은 캐리어를 끌어 옆으로 비켜섰어요. 박말순은 끌려가다시피 차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동영상 녹화를 멈추고 박재영에게 파일을 보냈어요. 오늘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할게요. 박재영의 답은 1분 만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협탁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잠깐 눈을 감았는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저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그날 저녁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39도를 넘었어요. 저는 사무장님께 연락했고 새벽에 응급실로 다시 실려갔습니다. 사고 후유증 같습니다. 무리하셨네요.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담당이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가까스로 답했어요. 병실에 자리를 잡고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링거줄이 다시 팔에 꽂혔어요. 한 달 전 깨어났던 그 자리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한번 출렁였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에 정우진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사무장님 외에 박재영도 모르게 입원한 자리였는데 직장에 들어간 이혼 소장이 정우진을 자극한 모양이었어요. 세영아. 정우진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우진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혼 소장이 왜 회사로 와?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정우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 전 사과를 깎아주던 그 다정함은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회사로 보내달라고 한 적 없어. 변호사님이 알아서 보냈을 거야.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세영아,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너 걱정돼서 찾아간 거야.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 정우진이 침대 모서리를 쳤어요. 가족.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우진아, 가족끼리 합의금 가로채. 가족끼리 며느리 다 죽어간다고 큰 집 쓰자고 해. 가족끼리 진주 목걸이 팔아치워. 저는 한 줄 한 줄 떨어뜨렸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잠시 흥분해서. 우진아. 저는 정우진의 말을 잘랐어요. 내 입으로 한 번만 말해줘. 합의금, 계좌, 왜 내 앞으로 돼 있었어?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정우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우진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정우진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 동의는 필요 없어. 법정에서 봐. 저는 베개에 머리를 더 깊이 묻었습니다. 정우진이 병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진동이 천장 끝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다녀간 뒤 저는 휴대전화를 끄고 손등으로 눈을 가렸어요. 귓속에 박말순의 목소리, 정수진의 변명, 정우진의 짜증이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한세영님, 들어가도 될까요? 박재영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등을 거두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무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도 될까요? 박재영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베개를 조금 끌어올렸어요. 박재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세영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박재영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지금 흔들리시는 거,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세영님, 오늘 흔들렸다고 어제까지 해오신 일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누워 계세요. 내일은 내일 다시 일어나시면 되고요. 박재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쩐 일인지 눈가에 다시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막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박재영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요, 오늘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찾아오면 어떡하나, 일하다가 마주치면 어떡하나.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무서워하시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한세영님,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시겠으면 제가 대신 무서워해 드릴게요. 한세영님은 누워서 회복만 하세요. 박재영이 봉투를 살짝 들어보였습니다. 이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명예훼손 고소장, 업무방해 고소장. 다 준비됐어요. 한세영님 서명만 받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박재영이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요. 한세영님이 의식 없을 때 시어머니가 한 발언, 녹음 파일이요.
이거 그동안 안 꺼냈었죠. 이번에 한번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영이 봉투를 무릎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어요. 종이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박재영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오늘은 진심이에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끝나면 하시기로 했잖아요. 박재영이 살짝 웃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할게요. 끝까지 못 갈까봐 무서워서요. 저는 입가에 역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재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푹 주무세요. 박재영이 병실을 나간 뒤 저는 봉투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에 단단하게 잡혔어요. 창밖 어딘가에서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이마신 숨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흔들리는 채로 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챕터 7법의 철퇴. 다음 날 아침 박재영은 약속대로 일찍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침대를 세우고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냈어요. 박재영이 짚어주는 자리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한 장에 한 번씩 손끝에서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가슴 안쪽에 단단한 줄이 하나씩 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전 안에 다 접수합니다. 한세영님은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 계세요. 박재영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녹음 파일은요. 저는 박재영을 올려다봤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하나는 경찰 조사 자료로요. 또 하나는 우진 씨 회사 인사팀에 정식 문서로 보낼 겁니다. 부인이 의식 없을 때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랑 같이요. 절차상 회사가 모르는 척하기 어렵게요. 박재영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친척들은요. 우진 씨 형제분들, 그리고 시어머니 자매분들. 명단 주신 거 보고 우편으로 발송할 겁니다. 그 댁들이 평소에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셨는지 직접 들으셔야죠. 박재영이 봉투를 챙겼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박말순이 친척 모임에서 늘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야무지긴 한데 정이 없어. 그게 박말순이 단골로 꺼내던 대사였어요. 이제 그 친척들은 박말순의 진짜 말을 직접 듣게 될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박재영을 불렀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한세영님, 이건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갔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세영님이 누워 계신 동안 저쪽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앞으로 가 있었던 거고요. 박재영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말을 곱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퇴원의 레지던스로 돌아왔고 박재영 사무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은 사흘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박말순과 정수진은 제가 머무는 곳 100m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명예훼손 고소장은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박말순이 동네 미용실과 시장에서 떠들고 다닌 말들을 정리한 진술서가 함께 접수됐어요. 이웃 한 분이 박말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정우진의 회사에서 일어났어요. 박재영이 인사팀에 보낸 문서에는 합의금 관련 서류와 박말순의 녹음 파일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정우진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목요일 오후 박재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세영님,
우진 씨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셨답니다. 명품백이랑 진주 목걸이 매각건이요. 신우이 분도 같이 출석하셨고요. 박재영이 담담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두 분 다 혐의 인정하셨어요. 신우이 분이 먼저 무너지셨다고 하네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박재영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한번 출렁였지만 그 출렁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어머니께서 한세영님 만나 뵙고 싶다고 사정하신답니다. 면회 가능하시냐고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박재영이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한세영님 머무시는 레지던스 1층 카페에 오시겠다고요. 접근 금지 안에서도 변호사 동석하에 한 번은 가능한 자리고요. 만나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박재영이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번은 마주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제 안에서도 박말순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 같았어요. 갈게요. 변호사님도 같이 와주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녁 7시 레지던스 1층 카페 구석 자리에 박말순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영이 제 휠체어를 밀어 자리로 안내했어요. 박말순은 한 달 전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깨가 좁아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어요. 세영아. 박말순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하는 박말순의 팔을 박재영이 부드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여기 그런 자리 아니에요. 박재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말순이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입을 달싹이다. 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아,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가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한 번만 받아오. 응. 너한테 그런 말한 거 내가 진짜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답답해서 그냥 입에서 나온 거지. 너 깨어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해서. 박말순의 말끝이 갈라졌어요. 저는 잠시 박말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응, 세영아. 제가 깨어날 줄 몰랐다는 그 말씀 한 가지로 다 끝난 거예요. 어머니가 답답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안 깨어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야 제 집이 어머니 차지가 되니까요. 저는 한자 한자 떨어뜨렸습니다. 세영아, 그건 어머니. 저는 박말순의 말을 잘랐어요. 저 어머니 안 미워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른 게 잘못이었던 거고요. 저는 박말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말순의 입술이 떨렸어요. 선처는 없어요. 합의도 없고요. 법이 정한 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게 어머니께도 저한테도 가장 깨끗한 거예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박말순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알았다. 박말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재영에게 짧게 눈짓했어요. 박재영이 박말순을 부드럽게 일으켜 카페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박재영과 저는 카페 자리에 그대로 남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박재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흔들리고 싶었는데요. 막상 앞에 앉으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잔 안의 차를 들여다봤어요. 그게 진짜 회복하신 거예요.
박재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혼 재판은 언제 끝날까요? 저는 박재영을 마주봤어요. 우진 씨 쪽 변호인이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위자료 액수만 조율되면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가로채려 한 정황 자료가 너무 명확해서 끝까지 가도 우진 씨 쪽이 불리해요. 박재영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위자료 깎아주지 마세요. 한 푼도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한 푼도요. 박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행인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비상구 앞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박재영이 내밀어준 손수건 한 장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온 셈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다시 박재영을 봤어요. 네. 제가 처음 비상구에서 올 때 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날 그냥 지나가셨어도 변호사님은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박재영이 잠시 잔을 내려다봤어요. 제가 그날 한세영님 옆에 잠깐 서서 우는 어깨를 봤거든요. 그 어깨가요, 한 번도 누구한테 기대 본 적 없는 어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어깨는 한 번은 누가 옆에 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재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잔 안의 차는 이미 식어 있었는데 손바닥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저는 작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나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땐 받겠습니다. 박재영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어요. 창밖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가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챕터 8 완전한 독립. 봄이 한 번 지나고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박재영의 말대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어요. 정우진은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위자료 액수를 깎아보려 했지만 합의금 가로채려 했던 정황 자료 앞에서 더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제가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어요.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저는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긴 했지만 제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갔어요. 정우진은 맞은편 자리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세영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없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우진이 잠시 입을 달싹였어요. 세영아, 한 번만. 정우진 씨. 저는 정우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사이의 그 호칭, 오늘부로 끝났어요. 한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우진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그것이 정우진을 향한 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박재영이 옆에서 천천히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이 짧게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더 수고하셨죠? 저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법원 앞 가로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뒤로 들려온 소식들은 한 가지씩 정리된 형태로 제게 도착했습니다. 박말순과 정수진은 명예훼손과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정수진이 팔아치운 물건들의 변상까지 더해지자 두 사람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원래 살던 박말순의 작은 아파트는 정우진이 결혼 전 끌어다 쓴 빚 때문에 이미 담보가 잡혀 있었고 결국 박말순과 정수진은 보증금 없는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정수진은 평생 처음으로 식당 주방 보조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는 소식이 친척 한 분의 입을 통해 흘러들었습니다. 정우진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회사 게시판에 떠도는 소문은 정우진보다 빠르게 업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는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우진은 외곽의 작은 물류 창고에서 일용직 짐을 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통쾌함이나 측은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구나. 그 정도였어요. 위자료와 전세금을 합쳐 저는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보안이 단단하고 거실에 햇볕이 길게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전세가 아니라 제 이름이 박힌 등기 한 장이 함께 따라왔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박재영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요. 손이 안 가는 식물로 골랐어요. 박재영이 화분을 거실 창가에 내려놓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화분의 잎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한세영님, 박재영이 저를 불렀어요. 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박재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박재영을 마주 봤어요. 변호사님. 네. 오늘이요, 그날이에요. 끝나면 고맙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날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재영이 잠시 시선을 떨궜다가 다시 들었어요. 받겠습니다. 박재영이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이 그날 비상구에서 휴지 한 장 안 건네셨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한세영님은 어떻게든 일어나셨을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옆에 잠깐 써드린 것뿐이고요. 박재영이 화분 받침을 똑바로 놓으며 답했습니다. 그 잠깐이 컸어요. 저는 가만히 말했어요. 박재영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세영님,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는 아니니까요. 가끔 차 한잔 하실 수 있어요. 박재영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분 위로 시선을 옮겼어요. 거절하고 싶지도 당장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다정함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 한 잔은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저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답이에요. 박재영이 가볍게 웃었어요. 박재영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박스가 몇 개 남아 있었고 창가에 화분만이 정돈된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한 달 뒤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한 사람씩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윤지혜가 점심시간에 제 책상 앞으로 와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세영아, 잘 돌아왔어. 윤지혜가 짧게 말했어요. 응, 다녀왔어. 저는 윤지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회사를 다녀온 첫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작은 호박 한 덩이를 샀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 호박죽을 끓일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휴대전화로 방법을 찾아보면 될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도어록 풀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거실 창으로 늦은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신발장에 넣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박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손에 익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호박 한 조각을 잘라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잘라낸 호박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해
누군가의 손에 입을 벌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제 손으로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충분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가는 동안 발바닥에 닿는 마룻바닥이 시원했어요.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한 줄기 들어와 거실을 가로질러 갔어요. 식탁 위에 어제 끓여둔 호박죽이 한 그릇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그릇 앞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누군가 깎아주는 사과도, 누군가 부어주는 약도, 누군가 챙겨주는 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끓인 죽 한 그릇과 제 이름이 적힌 등기 한 장이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35해를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어요. 그 길었던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구나. 저는 천천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세영으로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생길지 또 다른 가족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음에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된다면 그 손을 놓아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은 단단해진 뒤일 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호박죽은 조금 싱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신 숨이 가슴 깊은 곳까지 닿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집의 공기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누워있던 침대 위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흉기가 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의 입에서 다 죽어가는 년이라는 말이 나오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고 또 조용히 다시 세워졌어요. 누군가의 손에 입을 벌리던 사람이 제 손으로 칼을 들고 호박을 깎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단단한 울타리는 누군가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제 두 발로 직접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도요. 지금 누군가의 다정함 뒤에서 숨을 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다정함이 진짜인지 한 번쯤 천천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름 석자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